시작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자, 어제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소식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 마감했던 코스피인데요. 자, 오늘은 기관이 담아가면서 상승권에 있기는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 상승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죠. 자, 반면에 코스닥은 요새 좀 주춤거렸는데요. 오늘은 외국인이 매수세에 나와주면서 자, 이렇게 850선까지 돌파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오늘은 이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 두 분의 진의 모셔보고 주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그야말로 광풍을 보여줬던 가상화폐,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한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거든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타,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니스탁의 진이 문서진 전문가와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새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1,9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2천만 원이 다 되어가는데요. 자, 그런데 2017년도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광풍과는 좀 결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일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역시 존버는 승리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상 조금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 요인도 그때와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상승하고 있다고 해서 나머지 또 가상화폐의 또 흐름도 다 비슷한 건 아니니까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최근에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일단 코로나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강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일종의 이제 금과 함께 좀 안전자산으로 좀 편입이 돼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수요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불확실성 역시도 이제 고조가 되면서 글로벌 전체적인 증시가 좀 흔들리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대안 투자로 좀 부각이 되었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 단순 그냥 가상화폐 약간 투기적인 포지션만 이제 움직였다면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제 시간이 오랜 동안 지나면서 상대적으로 그때까지 지금 그 기간 동안 큰 문제가 없이 잘 만들어주고 유통량이라든지 이런 물량 자체도 지금 잘 시장에서 진짜 화폐처럼 잘 이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아시는 페이팔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써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대체 투자죠. 대체 자산군으로 좀 시장에서 좀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쪽으로 좀 대안 투자의 부각성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제 이쪽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바이든 후보도 계속 이제 아시겠지만 좀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포지션을 많이 취했고, 지금 바이든 후보가 지금 이제 재무부 장관이 누가 되냐가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워런이 될지 아니면 블레이드 너드 연준 이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거론되고 있는 블레이드 너너 이 재무장관 후보자, 지금은 연준 이사죠. 이분 같은 경우도 좀 옹호론자입니다. 그 가상화폐 관련 쪽의 인사다 보니까 이쪽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가상화폐와 관련된 규제라든지 트럼프는 사실상 좀 찍어 누르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친화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 기대감까지 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강하게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 비트코인이 그래서 오른다고 해서 그러면 나머지 가상화폐들도 그러면 엄청나게 잘 가는 것 같냐라는 건데요. 다른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함께 이제 가장 많이 좀 거래가 됐던 이더리움의 가격인데요. 물론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올라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같이 2등 코인이 또 따라 올라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극이 엄청나죠. 아직까지 거의 바닥을 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표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비트코인 열풍, 가상화폐 열풍 때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쪽보다는 사실상 이더리움 아니면 이더리움보다는 이 리플을 가장 많이 투자를 했어요. 리플이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캐시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는데, 지금 리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올라올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바닥권을 깔고 있는 거죠. 즉 지금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이 비트코인으로 좀 종합돼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이 나머지 통화들 이 부분이 다른 가상화폐까지도 같이 훈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냐, 단기적으로는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장기적인 흐름은 여전히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부분은 그냥 비트코인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와 함께 미국 대선과 관련된 상황 속에서 대안 투자로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상화폐들이 전부 다 비트코인 쪽으로 좀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이런 현재 흐름도 한번 같이 짚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앞으로 이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도 같이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된 흐름, 특히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도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일단 비트코인이 자산이라는 거, 그러니까 투자 자산으로서의 좀 인정을 조금 더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순히 투기적 포지션의 거래였을 뿐이었는데, 투기적 자산이었을 뿐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어느 정도 유통도 되고, 아까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이 페이팔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가상화폐가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어쨌든 가상화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신뢰성은, 자산으로서의 신뢰성은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결국 유동성 장세로 펼쳐지고 결국은 대부분의 자산 쪽으로의 버블이 형성이 된다면 이 비트코인의 가격 역시도 추가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러니까 갑자기 2018년 같은 그런 폭락장이 한 번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전체적인 이제 자산 버블에 대한,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의 버블이었죠. 이건 제가 그때 당시도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CME 쪽에서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된 선물 거래를 시작했던 것 자체가 결국은 메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팔려고 하는 거다. 왜냐하면 그냥 팔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해지하기 위해서 선물을 하는 건데, 그 선물이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건 이제 누군가는 던지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하락을 했고,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그때 당시 여러분들 거의 광풍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졸부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ICO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ICO를 그렇게 제 방송을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IPO와 다릅니다. 저는 마치 그 ICO를 하시는 분들이 이게 IPO처럼 꾸미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ICO를 발행하는 사람들만 수익이 났지, 나머지 그 ICO를 따라왔던 사람들 그렇게 수익 안 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무분별하게 엄청나게 많은 ICO가 나왔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지금 통화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런 애들이 다시 회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리플이라든지 이더리움 정도는 조금 더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들은 여전히 불편하다라는 거. 어쨌든 근데 그때는 너무 무분별하게 나왔는 부분,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폭락이었고, 지금은 그 기간을 다 거치면서 정리가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예전처럼 비트코인이 폭락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해킹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가 생기면 모르겠지만 당장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2018년의 폭락 같은 흐름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타 가상화폐는 단기 반등은 기대되지만 추세적인 강세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장 큰 적은 중앙은행입니다. 지금 주요 중앙은행들, 특히 인민은행이 가장 먼저 하려고 하고 있죠. 디지털 화폐를 찍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만약에 찍어버리면 사실 비트코인은 사실상 쓸모가 많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이 민간이 발행하는 민간 화폐잖아요.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신용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당연히 조회하면, 그러니까 신용을 보강해주는 회사잖아요. 담보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가상화폐 쪽은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는 순간 사실상 이제 이 민간 화폐는 거의 사그라든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쪽에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요. 인민은행이 먼저 할 것 같고요. 그 뒤를 따라서 뭐 연준은 여전히 좀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바이든 또 체제도 넘어갔고 또 의장이 또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만약에 또 인민은행이 또 발행을 하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면 폭락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단계적으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이건 좀 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어쨌든 지금 당장의 비트코인은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 하지만 이거 중앙은행이 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는 순간 다시 한 번에 폭락이 나오니까 시한부이긴 할 것 같아요. 시한부. 예. 그래서 내 자산군 포트폴리오 내에 내 자산군으로는 부적합하다. 편입할 수 있는 자산군으로는 부적합한데요. 주력으로. 근데 그냥 뭐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흐름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 그거는 비트코인에 한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당장의 폭락은 없겠다. 하지만 이런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그때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만약에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 이슈에 계속 좀 주목을 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지니스탁에서는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 이 흐름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김혜진 전문가도 같이 좀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주식학개론 오늘의 강의. 오늘은 이 전기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대차가 지난달에 전기차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최초 공개한 전기차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오늘 또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오늘의 페이지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기차, 그중에서도 이 전기차의 플랫폼이 있죠. eGMP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eGMP가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가 전기차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뭐 eGMP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기차가 글로벌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상반기 때는 올해 좀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전체적인 자동차 판매량이 다 둔화가 됐지만 하반기 들어서면서 좀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거의 1년에 연평균 52%씩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적인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했던 속에서도 전기차는 좀 빠르게 침투가 되고 있다. 원래 이제 그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빠르게 침투가 될 것이냐, 어느 정도까지 점유율을 높일 것이냐가 좀 화두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자료들을 보면은 아직은 2%대이긴 해요. 아직은 2%대인데 5년 후면 2025년이면은 9.6%. 근데 이 수치도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조사 기관에서. 왜냐하면 아직까지 미국에서의 친환경 정책들이 아직까지 확고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더 붙는다면 이쪽의 전기차 판매량,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할 것이다. 밑에 그래프도 제가 준비하기도 했는데요. 전기차는 꾸준하게 자동차 시장에서 빠르게 침투를 하고 있고, 물론 이러한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빠르게 이끌고 있는 국가는 유럽과 미국입니다. 유럽 쪽에 지금 그 전기차 판매량을 보시면 정말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프가 가파르게 증가를 하죠. 그리고 미국도 역시나 전기차 판매량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국가인데 아직까지는 정책에 대한 조금 딜레이 현상이 있으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전기차가 많이 팔릴 것을 대비를 해서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생산을 많이 늘리기 시작했는데요. 또 전기차의 성능을 또 높이고 또 전기차가 많이 대중적으로 보급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격이 좀 쌓아줘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전기차가 많이 안 팔리는 이유가 가격이 조금 비싸다. 보조금에 의해서 조금 팔리는 면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가격을 좀 싸게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완성차 업체들이 최근에 이 전기차 플랫폼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시장을 저희가 오늘 설명해 드릴까 하는 건데요.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늘기 시작하면서 차세대의 전기차 출시가 많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면 전기차 플랫폼, 전용 플랫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그 내연기관 플랫폼을 통해서 막 기반으로. 우겨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막 우겨 넣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원래 이게 배터리 셀에 대한 부분에 무슨 퍼포먼스도 제대로 좀 활용을 좀 못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전기차인데 전기차 장점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내연기관에 그냥 모터만 달고 그냥 말 그대로 셀만 달아놓은 거라서 배터리만. 영 예, 활용을 못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전기차 플랫폼 전용 플랫폼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진짜 전기차 같은 전기차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랑 뭐 이 현대차나 그다음에 뭐 GM이나 그다음에 뭐 포드나 그리고 폭스바겐의 전기차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전기차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아예 플랫폼 자체가 지금 전기차 전기차죠. 플랫폼이니까 네. 당연히 그들과의 그쪽과 사실 다른 애들의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연기관에서 억지로 우겨 넣은 전기차를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 게임은 사실상 이제 내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이제 현대 기아차 쪽도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 플랫폼 전용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 내년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맞아요. 내년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전기차, 진정한 전기차, 그래서 뭐 찐 전기차가 이제 네.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것들인데 거기에 기반이 되는 게 전기차 플랫폼이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현대차에서 내보내고 있는 이름이 eGMP인 겁니다. 그래서 eGMP가 뭐 따로 다른 용어가 아니라 전기차 플랫폼을 현대차에서 부르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전기차 플랫폼은 이제 말 그대로 뭐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뭐 인버터, 컨버터 등을 하나의 모듈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듈만 가지고 있으면 전체적인 겉의 디자인만 바꾸면 여러 가지의 전기차를 빠르게 원가를 절감하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제가 오늘 좀 사진을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이기도 하고 또 조사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때 사진으로 많이 보여드리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 쪽을 먼저 오늘 주제가 eGMP니까 현대차 쪽에 조금 더 중심적으로 보면 현대차가 최근에 글로벌적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좀 빠르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 점유율 3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뭐 앞으로도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해가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정말 빠르게 전기차 시장에서 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확실히 전기차 비중 자체도 최근에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게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쪽인데 이 전기차 플랫폼 시장이 사실은 이 자동차의 플랫폼이라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쓰는 내연 기관차도 플랫폼화가 다 되어 있고 모듈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현대차에서 쓰고 있는 내연 기관차의 플랫폼 모듈이 된 부분인데 이 자동차를 만들 땐 정말 여러 가지의 부품들이 다 조합이 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 생산 라인에서부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가격도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비싸고 하니까 이쪽 부분에서 하나의 큰 모듈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완성차 입장에서는 그걸 조립만 하면 끝나게끔 제작을 하는 건데 지금의 현재 내연기관차도 이런 모듈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의 소나타랑 기아차의 K5가 같은 모듈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겉의 디자인만 다를 뿐이지. 네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하나의 모듈 가지고 여러 가지의 신차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서는 이 모듈화, 이 플랫폼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약간 뭐 이 비유가 제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비유할 때 음식 가지고 비유를 자주 하잖아요. 그게 제일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런 거죠. 어떤 이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가면 네. 이게 뭐 미리 맛간장 같은 거 만들어 놓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 베이스는 거의 똑같아요. 거기서 이제 뭐에 따라 조금만 면 달리하고 뭔가 조금의 소스만 달리했을 때 맛이 살짝 다른 거지. 베이스는 대부분 다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틀은 다 똑같은데 거기에 약간만 살짝만 바꾸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 생각했는데 옛날에 그 조립카, 그 자동차, 미니카? 예. 미니카, 미니카 할 때 어차피 겉에 디자인만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문방구에서 사 오면은 그 그렇죠. 안에 밑에 판은 다 판은 다 똑같은 거죠. 맞죠. 바퀴하고 판은 똑같은데 거기서 조금씩 내가 원하는 디자인, 뭐 스티커 이런 거 붙이면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 좀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내연기관의 그 플랫폼 조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 여기에 이제 밑에 내연기관의 판을 가지고 여기에 겉에만 디자인만 다르게 하는 거. 근데 최근에 이 플랫폼 자체도 내연기관에서도 많이 발전했어서 예전에는 같은 동급 라인, 동급 뭐 준준형이면 준준형 자동차에만 똑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크기와 상관없이 모델과 상관없이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차들이 좀
저렴해졌어요. 옛날보다 저렴해졌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뭐 흔히 말하는 뭐 쇼바라든지 이거 올라온 엔진 룸이라든지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내연 기관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좁죠.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좀 들어 올려와져 있는 부분이고 이게 다 그러니까 내연 기관에 억지로 이걸 우겨 넣은 거거든요. 맞아요. 거기 안에 위에 그렇죠. 배터리 넣고요. 네, 그 우겨 넣은 거고 이거를 지금 이제 새로 그나마. 만든 게 이거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거랑 보더라도 공간 활용도가 훨씬 더 컴팩트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장점, 아무래도 내연기관의 부품 다 빼고 거기를 확보하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제대로 이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전기차 자체가 또 모터도 내연기관보다 작게 만들 수 있어서 이 모터 자체도 다 이 바퀴 쪽으로 박아가지고 네. 이 내연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한 게 지금 전기차 인휠 플랫폼이에요. 이제 그건데 그쵸. 사실 이제 인휠은 뭐 이거는 좀 못된지만 약간 여담이긴 한데 네. 사실 현대차가 인휠 관련해 가지고 뭐 기술력이 없다 맞다 하다가 현대차가 이제 유럽에 생산한 버스가 사고가 났어요. 전기 버스가. 근데 그거 약간 그 뭐죠 수습하는 과정에서 나왔어요. 인휠이라고. 근데 그게 인휠이 아닌 척 했는데 사고 나면서 사고 영상에서 그 이제 현대차의 그 버스가 인휠을 달려 있더라고요. 인휠이라고 예,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조금 이제 공개가 된 거죠. 아, 현대차도 인휠 쪽에 이 투자를 계속 하고 있구나라는 게 나온 거죠. 기술력으로는 계속 네. 발전시키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전기차 EGMP 요 플랫폼을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내보내겠다 하는 게 이런 모델이에요. 아이오닉 5부터 내년 내보낼 거거든요. 차가 나름대로 조금 정말 뭐 세부는 조금 미래의 지향적인 것 같은데. 이게 안 나올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컨셉값처럼 나온 걸 못 봤어요. 네, 그렇죠. 정말 컨셉.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 모델들을 진정하게 전기차의 플랫폼에 맞게 전기차의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내년부터 출시하겠다라는 모델인데. 근데 이게 아이오닉 5가 이쁘긴 한데 저는 이 가격 보고 좀 깜짝 놀란 게 예, 5천만 너무 원.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보조금을 받긴 한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볼보에서도 거의 같은 사양급의 전기차가 이거 아이오닉 5보다 더 싸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경쟁력이 어떻게 될지 뭐 근데 물론 볼보가 나오는 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나오는 전기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볼보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내년부터 가동하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해요. 네, 네. 합니까? 네. 네. 그래서 그쪽 관련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만약에 나온다면 사실상 조금 가격적인 부분은 조금 더 다운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보조금까지 하면은 예상되는 가격은 한 4천만 원, 네, 네. 3,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뭐 이제 시장성을 맞춰서 가격을 제어를 하겠지만 이렇게 현대차가 내보내고 있는 전기차 플랫폼 EGMP도 있지만 사실은 이보다 앞서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플랫폼 시장에서 계속 기술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거든요. 사실 기존의 내연기관차들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플랫폼을 다 모듈화를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기차로 발전을 시켰느냐 아니느냐가 이제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장악을 할 수 있느냐 여부일 것 같은데 가장 가장 앞서고 있는 완성차 업체는 폭스바겐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원래는 MQB라고 해가지고 이 내연기관의 모듈화 플랫폼을 만들었었는데 전기차용으로 이제 가운데 E가 들어갔죠. 이게 일렉트릭이라고 해가지고 전기차에 맞는 플랫폼을 지금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을 지금 폭스바겐, 아우디 쪽에 다 지금 이 플랫폼 사용해서 생산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제 원가 절감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도 이 중에서 전기차로 앞서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차들도 지금 계속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플랫폼 이름들이 있거든요. 이 플랫폼들이 전기차 사양에 맞게 잘 개발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많이 보여드릴 건데 일단 이 플랫폼 시장에서 앞서가고 있는 폭스바겐 네. 쪽의 이제 플랫폼 모양입니다. 일단 자동차 플랫폼에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세대에 맞춰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했다가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내연기관에 들어갔던 플랫폼 MQB인데 여기에 이제 안에 이제 내연 뭐 엔진이라든지 이런 걸 다 넣고 나중에 완성차 그 껍데기만 씌웠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엔 이걸 이제 MEB로 바꾼 거예요. 아까 현대차에서도 느꼈듯이 확실히 공간이 확 줄었죠. 네. 그래서 배터리를 아래에 깐 거예요. 이걸 이제 스케이트 보드, 이제 형식, 네. 보드 형식이라고 하는데 아래에 깔았기 때문에 공간 활용을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에서의 가장 중요한 게 주행거리, 연비인 부분이 있는데 이쪽을 배터리를 많이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행거리, 연비도 역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폭스바겐 다음으로 또 이것도 제가 그림을 준비한 부분이 있는데 저 부분 여기 사진 들어갔네요. 네, 로드스타. 네, 로드스타가 테슬라.
쪽에서도 전기차를 계속 발전하고 있는 와중에 이 모듈, 이 플랫폼을 계속 바꾸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로드스터 같은 부분은 트렁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간 활용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내연기관이 있던 플랫폼에 배터리를 넣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로드스터도 지금 전기차를 간다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사실 로드스터는 불편한 맛에 타는 차인데. 그렇잖아. 이게 로드스터가 이거 간다는 건 진짜 좀 그렇네요. 아, 이게 로드스터는 이게 그냥 감성으로 타는 차거든요. 아, 시끄러운 맛에 타고 좀 약간 로드스터는 오토도 안 하고 이게 스틱으로 해야 되고 그냥 불편한 맛에 타는 차인데. 그쵸. 가끔씩 아날로그가 더 좋고 할 때가 있는 근데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간다니까. 네, 그렇네요. 네, 테슬라도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거 테슬라 사진 보여주시면 테슬라도 이제 계속 배터리를 계속 줄이고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플랫폼들을 잘 만들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모델 S, 모델 Y, 그다음 모델 3 같은 경우도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공간을 확 줄였어요. 바닥으로 놀려서 이것도 역시 스케이트보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점 다음 사진도 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테슬라가 지금 최근에 또 이 배터리 모듈화에서 배터리 플랫폼에서 다이캐스팅까지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계속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금 계속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원가 절감, 가격, 비용 절감인데요. 다이캐스팅 같은 부분은 한 번에 찍어내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한 번에 찍어내겠다는 거예요. 모든 조립하는 과정도 없이 그냥 한 번에 탁 줌으로 찍어가지고 팡 찍어내겠다. 네, 완성되는 것 이런 모양을 만들겠다. 이제 모듈화해서 플랫폼에서 다이캐스팅 공법까지 사용하겠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저는 이제 그때 그 배터리 데이 때 이 다이캐스팅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이제 뭐 좀 약간 기술적인 공학적인 부분이 지식이 좀 있으시면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 수 있다고 느껴지는 게 그쵸. 그러니까 작은 부품의 다이캐스팅은 식을 때 변형이 덜한데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큰 때는 다이캐스팅 찍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합금의 특성상 식으면서 변형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형을 어떻게 잡을지는 저도 좀 의문이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이캐스팅이 된다고 해서 물론 생산의 뭐 시간도 절약이 되고 원가가 절감이 되겠지만 그걸 나르는데 네. 이동을 시키는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쪽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와중에도 그리고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거는 또 약간 또 여담인데 다이캐스팅이 다 좋은 게 아닌 게 만약에 이 다이캐스팅을 찍잖아요. 그러면 차가 사고가 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어디 하나 박으면 네. 지금은 이거 여기에까만 여기만 교체하면, 째서 네. 교체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다이캐스팅을 통으로 찍어버리면 이거를 차를 바꿔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이거를 정말 큰 작업이거든요. 이걸 끊어내서 잘라서. 여기서 용접을 해서 붙여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하는 게 일반 자동차 기업들이 이걸 몰라서 안 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된 것처럼 이제 식었을 때의 합금의 변형 부분이라든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저거를 수리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예, 지금 다 이거 사고 났다가 다 바꿔야 되냐, 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뭐 모르죠. 뭐 테슬라가 또 어떻게 또 잘할 수도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전기차 시장과 함께 이 완성차들의 기술 개발, 이제 전기차 플랫폼 모듈화 이쪽에 대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기차 이제 플랫폼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틀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까지는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의 틀에다가 전기차의 특성을 그대로 우겨 넣었다면 이제는 전기차만을 위한 플랫폼이 생겨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어떤 특정한 유별난 효과라든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유독 전기차만을 위한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까지 고집을 하는 이유는 있겠죠. 아마 뭐 들으시면서 이렇게 되면 이런 장점도 있겠다라는 게 생각나신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거 원가 절감. 일단 이 플랫폼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거든요. 정말 다른 시간도 모델들. 엄청 절약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차를 내보내기 위해서 시간도 절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차 개발의 기간도 단축될 수 있고요. 이런 게 다 그 자동차 업체에 다 맞이는 남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다 좋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품질 같은 부분도 일단
검증된 플랫폼을 사용하는 거니까 이 플랫폼을 가지고 디자인만 바꾸는 것 뿐이니까 품질 역시 안정적일 것이고요. 그다음 배터리 성능, 아까 말씀드렸죠. 배터리 전기차에서 많이 좋은 배터리, 주행거리 늘릴 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그 배터리 아래에 깔았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연비 걱정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배터리 성능, 그다음에 차량 내 공간이 일단 최적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내년에 출시된 현대차의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도 차 크기는 뭐 소나타 수준인데 차 내부는 지금 팰리세이드 수준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플랫폼이 잘 구축이 돼 있으면 차량 안의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 이런 장점들을 다 가지고 갔을 때 완성차 업체들은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모빌리티 사업. 그리고 자율주행이 됐을 때에 이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수익 부분이 되게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기 위한 플랫폼을 최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지금 단순히 뭐 전기차,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한다 이게 아니라 완성차 업체들이 뭐 조만간 저희가 뭐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자율주행이 되는 자동차들을 가지고 다 다니는 시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쪽에서의 새로운 성장, 먹거리를 계속 찾기 위해서 전형적인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이 GMP와 관련된 그 종목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이렇게 4종목이 됩니다. 사실상 여기가 이제 자동차 관련 거의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이 있는데 저희가 2차 전지는 또 따로 이야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자동차 쪽으로 좀 이야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만도인데요. 개인적으로 만도는 원래 제가 요즘에 이런 거 많죠. 옛날에 제가 별로였다고 받는 걸 요즘에 좀 좋게 본다라고 네. 하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예, 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현대, 위아, 만도 굉장히 안 좋게 봤죠. 그러면 그때 이제 전통적인 그냥 소위 말하면 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만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에이다스 쪽에 대한 아무래도 이제 이 발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매출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전체에서 매출의 차지하는 비중도 에이다스 쪽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북미랑 그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회복을 한다면 그쪽 관련 부분에서도 매출도 좀 성장이 된다,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현대 기아차 쪽으로의 판매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 브레이크 시스템이거든요. IDB라고 해가지고 통합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하나에 이렇게 4개가 따로따로 들어가 있어요. 이걸 하나의 모듈화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만약 제동 거리도 이게 따로따로 있으면 시그널을 특히 이제 전기차로 가고 자율주행으로 가면 신호를 줄 때 하나하나씩 다 줬던 부분 그러면 제동 거리가 아무래도 조금 더 길어지겠죠. 근데 이 부분을 하나로 다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신호 하나에 4개가 같은 동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적용점이 많더라고요. 현대 기아차 좀 많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이제 만도도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현대 기아차 쪽의 매출 회복, 에이다스 쪽의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 모듈 시스템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만도 지금 가격대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요. 제가 드린 점수는 9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현대모비스 볼 텐데요. 저희가 앞서서 뭐 현대차를 설명드렸잖아요. 저희가 종목으로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렇게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많이 팔리고 뭐 기술 성장하고 많이 글로벌적으로 성장할 때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당연히 현대모비스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약간 우리 그러니까 EGMP 관련해서 딱 보더라도 제일 눈에 띄었던 건 현대모비스였던 것 같아요. 그쵸. 예, 모듈화하고 플랫폼화 했을 때 가장 수혜가 볼 수 있는 건 현대모비스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현대모비스가 생산하는 게 지금 자동차가 구동되는 거, 그러니까 전동화하는 부품들을 다 만들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제가 표로도 준비하긴 했는데 일단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한 부품들을 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구동되기 위한 부품들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품들이 다 모듈화 시켜가지고 플랫폼화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지금의 내연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EGMP로 갔을 때 그쪽에 모듈화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생산하고 있는 그 제품들 군도 제가 사진으로 준비하긴 했는데 이쪽에 모듈을 다 생산하고 있는 게 현대모비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이제 최근에 뭐 전기차지만 그 SUV라든지 아니면 제네시스라든지 약간 비싼 자동차가 많이 지금 팔리고 있거든요. 그쪽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역시 더 비쌌는데 이쪽에 현대모비스가 생산하고 있는 ASP가 상승을 하니까 같이 이익도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뭐 신차 출시하고 기술 개발할 때 같이 판매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GMP에 들어가는 그 모듈에서의
뭐 현대차가 지금 계속 이 부품 정도의 수직 계열화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쪽의 자동화 부품은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프도 보시면 이쪽에 들어가는 그 자동화 부품 매출액이 꾸준하게 최근에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 매출액이나 뭐 추이 같은 거 보시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는 이제 현대차 잘 팔리고 기아차 잘 팔릴 때 당연히 수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수는 9점을 주겠습니다. 네. 다음 현대차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가 굉장히 이제 싫어하다가 한 몇 달 전부터는 또 뭐 굉장히 뭐 좋아까지는 아니지, 뭐 최애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좋아하는 종목인데 확실하게 성장에 소위 말하면 심장이 새롭게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들어오면서 아예 이제 예전에 그냥 내연기관에서 그냥 좀 내연기관을 좀 따라가는 그러니까 뭐 약간 도요타 뒤에 따라가는 폭스바겐 뒤를 따라가는 약간 그런 업체였다가 이제는 확실하게 미래차 관련 뭐 수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오히려 더 먼저 퍼스트 무버를 지금 하고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매력도를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결국에는 뭐 수소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기차 이쪽 관련 부분 특히 이제 내년에 본격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 이제 이 현대기아차가 이제 또 내는 주력 그러니까 EV 전용 이 플랫폼에서 나오는 건데요. 아이오닉이고 이거 아무래도 지금 아이오닉이 지금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내년에, 거죠. 네. 이거 뒤에도 이제 더 많습니다. SUV 쪽으로도 특히 최근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세단 쪽보다는 SUV 쪽이 좀 강점을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SUV가 또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추가적인 신차 모델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경기가 또 이제 회복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당연히 자동차 수요도 늘어나는 흐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현대차가 꽤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드린 점수는 9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원 시스템 볼 텐데요. 저희가 전기차 생산에서의 그 부품 생산 라인에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한원 시스템 말씀드릴 때 항상 그 열 처리하는 것, 열 관리하는 부분. 전기차는 그 배터리의 열 관리도 중요하고 그리고 실내, 자동차 실내에서의 따로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의 뭐 히터라든지 그 열 처리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는 게 이제 한원 시스템인데요. 일단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가 많이 팔렸을 때도 좋고 앞으로 제가 설명해드린 EGMP의 성장성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데 폭스바겐 쪽에 지금 제가 MEB 그 전기차 플랫폼 설명해 드렸잖아요. 거기에도 지금 이 열처리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차의 플랫폼 굉장히 성장할 때 뭐 폭스바겐이든 현대차든 어느 쪽이 성장했을 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부분 이 한우 시스템에 있고요. 한우 시스템이 영위하고 있는 제품군 역시 그 열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위쪽은 전기차고 아래쪽은 지금 수소차거든요. 그러니까 현우 시스템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에서의 지금 연료 스택 쪽에서 산소 공급하고 이쪽에 열 처리하는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커졌을 때 모두 다 이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뭐 그 한우 시스템이 받고 있는 수주 잔고 중에서 친환경에 들어가는 부품의 비중은 역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증가할 것 같고 더 성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한 뭐 우려감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점수는 9점을 주겠습니다. 네, 이 GMP와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네 종목을 살펴드렸는데요. 이 공교롭게도 점수가 다 9점으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탑픽 종목이 과연 어떤 종목일지 가늠이 잘 되지 않는데요. 탑픽 종목 지금부터 좀 찾아주시죠. 네. 사실 뭐 다 동일하게 매수 포지션으로 두셔도 되는 종목들이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이 GMP와 관련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현대모비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뭐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소위 말하면 지배구조 관련 부분에서도 저는 현대모비스가 수혜가 된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지금 이제 많이 올라오고는 있는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 수준 이제 겨우 회복하는 수준이니까 추가 반등 여력 충분하다라고 보고요. 목표가는 28만 원, 손절가 21만 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래 손절가는 21만 원 기억을 해주시고요. 목표 주가 28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현대모비스 탑픽 종목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GMP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주식학교는 마무리할 시간 다가왔죠.
지금 후반까지도 양시장 모두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칠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학개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